3천만 원, 5천만 원 이제 한번 네. 모았습니다. 영차 해가지고 이제 모았어요. 네. 이제 저 뭐 해야 됩니까? 손품왕님 이러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3천만 원 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3천만 원 안 날리는 게 중요한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첫 투자금이 제 경매로 시작할 때 그게 딱 모았던 게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 날릴 뻔했거든요, 진짜. 근데 운 좋게도 안 날렸어요. 입찰했는데 폐찰돼가지고 2등 해가지고 안 날렸어요. 걔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죠. 제가 지금의 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첫 투자를 실패한다는 거는 정말 그 다음 시도를 하기가 힘들겠죠. 돈이 묶여버리니까. 걔가 내리지 않고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났는데도 걔가 그대로면 돈이 묶인 거잖아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3천만 원 있다면이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경험이 적으신 분일 거고 이제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는 가정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 그래서 돈 날릴까 봐 내가 어떤 조건이 되면 이때는 매수하겠다.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않겠다. 라는 투자 기준을 세웠어요. 그 투자 기준부터 세우십시오. 내가 세운 그 투자 기준이 맞는지 검증부터 하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증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를 지금은 다 조회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조건으로 맞춰서 이렇게 돼서 이런 조건이 돼서 과거에는 올랐느냐 그럼 다른 지역은 그때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검증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그게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가상 투자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조건을 가지고 미래 한 6개월 정도 이유를 보시고 내 생각대로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 아파트가 올랐는지 호갱론에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가상 투자부터 하십시오. 안 그러면 내 실력 있는 상황에서 내가 투자 기준이 없다는 거는 뭘 사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이야기하면 요거 팔랑 누가 요 이야기하면 저거 팔랑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강사를 선별할 수 있는 눈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시점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물론 발목인 지역도 있긴 한데 무릎, 골반까지는 대부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리스크가 위험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 기준부터, 내 시나리오부터 세우시고 그거를 모니터링 하시고 검증하시는 게 먼저다. 가상 투자로 연습할 수 있고. 네. 근데 사람들이 조급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평생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익 기간 동안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가상투자 6개월 한다 치고 1년 한다 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그 사이 기간 동안 차 바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부 간에 어쨌든 결혼하셨다 안 하든 종잣돈을 계속 불리십시오. 그렇게 종잣돈을 모으십시오. 다른 데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하셔서 종잣돈을 계속 모으시고 실력이 쌓여서 그렇게 내 기준이 맞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지르면 됩니다. 그때부터 한 채 살 것 두 채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다 따라잡았어요. 계속 저도 사실 1년 정도 투자를 계속 공부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종잣돈을 계속 모았죠.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난 후에 한 채 사고 2개월 뒤에 또 한 채 사고 3개월 뒤에 한 채 사고 1년에 거의 그때부터 6채씩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야 빠르게 불어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사실 돈을 써버렸다. 원래 소비 생활 패턴대로 하고 써버렸다. 그러면 1년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리고 그냥 그때부터 한 채만 해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투자 기준, 나는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떤 걸 사겠다. 그거를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검증하시고 가상 투자까지 하셔서 평생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좀 힘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부동산 강사 좀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안 믿으시면 됩니다. 누가 됐든. 네. 안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리를 보십시오. 어디가 좋다고 하면 물어보십시오. 왜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거를 믿지 마시고 팩트 체크를 무조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책을 보더라도 강의를 듣더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기록을 해놓고 팩트를 체크를 했습니다. 항상. 그거를 저는 이제 데이터로 팩트를 체크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 인사이트가 늘어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그 사람 말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네. 물론 강사라고 1부터 100까지 다 맞출 수 없어요. 그건 신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거를 본질을 틀리느냐 아니면 본질이 아닌 다른 격가지 이 것들을 못 맞추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틀리더라도 그 근거는 맞았는데 중간에 변수가 들어와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들어와서 그렇게 시장을 못 맞췄거나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변수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려운데 시간을 가지면서 그거를 강의를 들어보면서 검증을 하시고
아닌 사람들은 걸러내시는 어떻게 보면 과정도 필요하고 강의를 듣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안 들어보고 싶다를 판단하는 거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블로그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명 이호 추가해놓고 내 인사이트 늘리겠다고 그냥 오늘 올라오는 글들만 봅니다. 네. 최근에 올라온 글들만 봅니다. 아침에 네. 아침에 보든 점심시간에 뭐 화장실에서 보든 최근에 올라온 글들만 봅니다. 단톡방에 쫙 올라오죠. 지하철에서 보든. 그렇게 해서는 인사이트가 안 늘어요. 누군가 하나를 잡으시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처음 블로그를 할 때 썼던 글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차라리 한 명을 때려잡아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맞는 게 안 맞는지 그거를 검증해 가십시오. 그게 훨씬 본인 인사이트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이 사람 오늘 썼던 걸, 저 사람 오늘 썼던 걸 보고 계속 본다고 해서 중구난방만 돼요. 네,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또 이 말하고, 저 사람은 또 이 말하거든요. 근데 결과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 그 사이에 흘러간 배경이나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조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강사를 거른다고 하실 거면 블로그나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시고 예전부터 어떤 논리로 해왔고 어떤 주장을 해왔고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쭉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할 때 후회하고 있던 거를 여러분들이 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는 내가 지금 이제부터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내가 실력을 키워서 진짜 장기적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주 비용을 너무 많은 포션을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하면서 대출을 많이 끌어가지고 웬만한 돈 다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일단은 종잣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투자를 해보시고 실력 쌓이신 분들이 와이프를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그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합니다.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 실력이 되시는 분들, 자신감이 생기신 분들. 그래서 사실 그거는 또 힘들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30평대 갔다가 와이프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 설득해가 24평으로 줄여가지고 월세로 들어가는 거는 정말 배우자 잘 만나지 않는 이상 투자금 마련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저도 내 집 마련부터 분양권부터 해서 사실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쉽더라고. 그 투자금을 내가 조금 줄여서 사실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거주에 대한 것들은 이제 내 시드를 아꼈더라면 지금 이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명의가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 내가 부동산 투자자로 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배우자분들하고 어쨌든 마인드를 잘 맞추셔가지고 지금 거주 비용을 너무 매매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거주 비용에 너무 많은 시드를 넣어버리시면 언젠가는 아쉬운 날이 저처럼 오지 않을까.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죠. 물론 그렇죠. 그때는 사실 그런 시나리오까지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물론 부동산 투자도 행복하자고 하는 거고 근데 선택이죠. 지금 조금 더 행복할 거냐 미래에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할 거냐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게 본인의 가치관인데 내가 진짜 투자자로 주택수를 늘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나중에 그렇게 와이프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좀 안정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희 와이프도 현금을 엄청 중요시하고 대출을 엄청 싫어하고 그런 부류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우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엄청난 투자입니다. 처음부터 엄청 큰 고비거든요. 배우자가.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중간에는 계속 설득 못했죠. 반은 내려놨죠. 그거를 수익으로 보여주니까 이제 점점 더 바뀌는 거고. 숫자로 증명을 하셨군요. 네, 근데 배우자가 나랑 투자 가치관이 완전 다른데 그걸 내가 빨리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럼 분명히 부부싸움 납니다. 그러면서 아예 사는 게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걸 시간을 조금 가지시고 저는 약간 비굴 모드로 했거든요. 정말 새벽에 잠 안 자고 막 눈 퀭해서 아침에 회사 나가고 쟤 정말 열심히 하네, 불쌍하네 이런 쪽으로 사실 이제 와이프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러면서 설거지하고 주말 되면 청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애들도 잘 봐주면서 계속 점수를 따가면서 배우자를 조금씩 내 편으로 만들고 배우자 핸드폰에 호갱번호 깔고 알림 설정하고 실거래 신고가 치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적폐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폐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저도 사실 연애를 10년 정도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 부부간에 애 놓고 나면 사실 대화가 많이 줄어요. 취미도 다르고 하면. 근데 그때부터는 취미가 같아져요. 아침에 신고가 딱 치는 거 알람 뜨면 여보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 부동산 얘기를 계속하고 임장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또 활력소가 되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이제 선순환되는 거죠. 이제 배우자를 불인이 분들이면 내 여자친구는 배우자를 투자관념을 지금부터 슬슬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계속 이야기해주면서 끌어들여 놓으면 나중에 남들보다 훨씬 더 둘이 함께하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부동산 기술은 아니지만 정말 부동산에 필요한 팁인 거죠. 이게 다들 갈등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이렇게 저희 우랭이 TV에 나오셨던 분들도 다 숫자로 수익으로 증명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눈빛이 바뀌고 근데 약간 사이버머니 같은 느낌이 계속 있어요. 자산이라는 거는. 근데 왜냐하면 와이프는 그 아파트를 실제로 잘 볼 일도 없고 뭐 대부분 다른 지역이고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 찍히는 건 한데 사실 조금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직 팔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이제 매도 치는 게 있으면 가방을 사주거나 뭐를 와이프가 원하는 걸 해주거나 그런 직접적인 뭔가 그리고 예를 들어 수익이 내가 좀 생기면 와이프를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집안일을 아웃소싱 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그렇게 와이프한테 시간을 주는 그런 뭐 요즘 앱만 깔면 도우미 아줌마들 엄청 뭐 저렴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가상 시드머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이프의 삶의 질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빨리 내 편이 되는 거죠. 올해 지금 이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죠? 공시지가 1억 미만 48 하던 것도 올해부터는 이제 끝일 가능성이 메리트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취득세가 얼마만큼 낮출지 모르겠지만 취득세를 낮추게 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도 이때까지 내가 1억 미만들만 보시던 전략들도 이제 조금 수정을 하셔서 다른 원래 가치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조금 해나가셔야 됐고 같은 시기가 지금 시기인 거고 그래서 그런 준비나 시나리오들을 미리 세워놓지 않으면 또 늦을 거다. 취득세를 풀어주고 명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고 그리고 어쨌든 2019년, 2020년 장처럼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물에 둥둥 떠다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물은 없다고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에 둥둥 떠다니는 시기가 아니고 이제 특히나 지방장에서는 이제 물은 안 들어온다고 보시고 무조건 뭐 지방에는 물론 산업도 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수급 고인 지역들로만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이전 장 19년, 20년 장에는 입주 물량 많아도 상승한 지역들이 많았죠.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었냐를 잘 보시고 뭐 때문이었냐가 이제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걔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물에 둥둥 떠다니는 시기는 아니다. 그게 끝났다기보다 아직 끝이 안 나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라. 다 이렇게 떠다녔거든요. 둥둥 떠다녔죠. 그냥 개나 소나 개집도 둥둥 이제는 옛날에는 다이빙하면 쭉 재밌었어요. 다이빙하면 붕덩하면서 쭉 좋았는데 이제는 다이빙하면 머리 쳐박을 수 있대요. 이제 다이빙하면 머리 쳐박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 들어가야 되는 수영장에 물이 아직까지 있지만 어쨌든 머리 쳐박는 수준까지 빨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서 발을 떼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시나리오를 세우고 막 첨벙하고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정책도 좀 한번 봐야 되고 그런 유동성,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유동성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각자 도생의 시기? 그렇죠. 개별성이 엄청 강한 연도다. 올해부터는 개별성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고요. 다음에 또 멀리서 오셨는데 다음에 또 서울 올라오실 수 있으시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